주제 선정에 맞춰 제가 좀 발빠르게 당근에서 급하게 구해봤는데 근데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네. 근데 이제 벗고 해. 이제 벗어도 돼. 이제 벗어도 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회계사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몽클레어 이수진님이신가요? 좀 희화화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요즘에 몽클레어란 기업이 이슈가 되니까 그냥 담백하게 몽클레어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고요. 몽클레어는 이제 52년에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서 설립된 이제 럭셔리 아웃도어 브랜드이고요. 처음에는 산악 탐험을 위한 장비, 텐트나 잠바 같은 거를 만드는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근데 1954년에 이제 세계 최초의 퀼팅 구스다운 재킷을 개발했고, 68년에는 동계올림픽에서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로 이제 선정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이제 패션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했고, 2003년에 이탈리아 사업가 레노 루니피가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을 했습니다. 뭐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장 운영하고 있고, 한솥 갈 때 봤죠? 몽클레어 매장이 있었던 거. 청담동에도 이제 플래그 스토어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몽클레어 하면은 고급 다운 재킷 브랜드 대표 제품이고요. 고급 소재, 장인 정신, 혁신적인 디자인. 어쨌든 럭셔리 아웃도어로는 가장 독보적인 위치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나도 알 정도니까. 근데 이게 한 벌 얼마야? 나 아직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3,400이래. 3,400. 그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입는 라인. 가장 많이 입는 라인. 아무나 살 수 없는 가격이구나. 다운 재킷 브랜드로서는 독보적인 위치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2020년 12월에는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도 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스톤 아일랜드 이거지? 1조 8천억에 인수를 했다고 해요. 23년도 매출액이 이제 30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는 4조 5천억. 24년 매출은 한 31억 유로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4조에서 5조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고,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는 요인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DTC,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이죠. 이쪽 채널이 성장해서 한 22%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보다도 아시아 쪽에서 특히 성장세가 유독 강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수지 씨의 영상도 나왔겠죠. 네. 스톤 아일랜드 이렇게 많이 입어 사람들이? 스톤 아일랜드 이거 양 대표님의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약간? 취향은 저는 이제 선물 받았어요. 그죠. 선물 받아서 그냥 입고 다닌 거지. 많이 보이긴 하던데.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비싸고 네. 그냥 저의 취향은 아니에요. 취향은 아닌데 선물 받았는데 안 입을 것까지는 없잖아. 스톤 아일랜드 얘기도 나왔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한번 해보시죠. 지금까지는 몽클레어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기업은 몽클레어 코리아. 지금부터 이제 코리아 얘기만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네. 근데 이제 벗고 해. 이제 벗어도 돼. 이제 벗어도 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귀가 좀 이게 안 들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따뜻하긴 한데, 자 이제 몽클레어 코리아는 이제 아시다시피 몽클레어의 한국 법인이고요. 이 감사 보고서에는 보니까 정식 명칭이 몽클레르 코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클레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으로 이제 2015년 1월부터 국내에서 영업을 개시했고요. 이후에 이제 몽클레어 본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독립적인 운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요 얘기도 이따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아까 김 회계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몽클레어는 한국 시장에서 고급 패딩으로 이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고, 이제 30대 이상의 젊은 부부들과 중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 벌당 300만 원 넘는 고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왜 이 가격을 알고 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날 입고 다니는 그 거무죽죽한 패딩이 있어요. 오늘 입고 온 거. 그걸 제가 올해면 5번째 시즌을 그걸 입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패딩이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사야지 이왕 사는 거에서 몽클레어를 봤어. 근데 가격이 비싸서 안 샀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는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진 않았어. 근데 되게 따뜻하다고 하던데? 따뜻하겠지 사실. 그만한 게 또 없대요. 되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왜 사람들이 사는 건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왜 300으로 알고 있냐 보니까 내가 한번 보긴 봤었고, 저 이 합작법인 하는 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신세계는 이렇게 합작법인 설립해서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반대로 끝났죠. 합작법인 하다가 한국 스타벅스가 지분을 다 샀다면, 지금은 몽클레어가 신세계랑 들어왔다가 몽클레어가 한국법인의 지분을 다 산. 지금 이제 몽클레어 본사가 100% 주주입니다. 들고 있는. 그래서 뭔가 신세계는 이렇게 합작법인 들어오는 걸 좋아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수지 씨 영상이 사실 출발이었잖아. 그거 보고 이제 기업도 선정한 것 같고 한번 이제 다뤄봐야겠지라는. 근데 원래 이제 이수지 씨가 다른 아이템들도 영상으로 많이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도. 네, 다른 거기 브랜드도. 이제 대치동 마음에 특정 브랜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클레어. 몽클레어만 좀 유독 이제 주목을 받은 영상이 경향이 좀 떡상을 있어요. 한 거고, 원래 또 나왔던
게 우리가 다뤘던 기업이 몇 개 있어요. 포르쉐, 까이엔타운 이제 샤넬. 강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몽클레어 얘기하기 전에 이 두 기업 실적 최근 거 좀 정리 한번 하셨다고 해서 이거 저희가 한 3년 이수지 씨랑 결이 많네. 근데 느낌이 이수지 씨가 우리 영상을 한번 알고리즘에 뜨긴 뜨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이 뜨긴 뜨겠다. 진짜 영광이다. 거의 한 몇 년 전에 다뤘던 기업이어가지고 저도 샤넬 코리아는 내가 다뤘던 것 같아. 코로나 시절 실적도 궁금하기도 하고 가볍게 한번 실적을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는데 먼저 이제 포르쉐 코리아 2019년에 매출이 4,800억이었고 꾸준히 올라서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1조가 올랐습니다. 5년 만에 5년 이렇게나 만에 많이 1조가 산다고? 올랐네. 1조 5천억. 근데 진짜 이제 포르쉐 많잖아. 진짜 많죠. 진짜 많아. 그리고 영업이익은 2019년에 한 280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역시 꾸준히 올라서 500억 정도. 딱 2배 그냥. 근데 충격적인 건 샤넬이야. 샤넬이 2019년에 매출이 그래도 1조였거든요. 코로나 때 계속 올라가지고 2023년 기준으로는 1조 7천억. 근데 영업이익이 2019년에 이미 1,100억이었는데 피크 때는 2022년에는 4천억. 나 잘못 본 이거 400억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계속 봤거든. 4천억이 맞아. 2023년에는 2,700억. 코로나고 뭐고 럭셔리 세그먼트에서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가 좀 인상 깊었고 근데 보면은 매출의 규모는 비슷해요. 포르쉐 코리아랑 샤넬 코리아랑 작년 기준으로 1조 5천억에 1조 7천억이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5배에서 10배 차이. 5배, 10배 차이. 뭐 이제 여기에는 뭐 지급 수수료도 있고 본사 가는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단하네. 어쨌든 그 독일의 그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 자동차랑 샤넬의 프랑스의 최첨단 그 럭셔리를 무시함? 10배 차이가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다뤘던 기업이 나와가지고 짚어드려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텐츠 구성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주식회사 몽클레르 코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세 분석 얼마 정도 벌었는지 그런 거 한번 간단히 볼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계속 얘기 나온 게 패딩이잖아요. 패딩이면 결국에는 이제 상품 재고자산이 메인일 텐데 재고자산이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회계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나왔던 몽클레어 코리아랑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몽클레어 코리아와 스톤 아일랜드 코리아와의 관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몽클레어라는 주제 선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회계적으로 딥하고 회계학 교과서라고 해도 저는 미리 스크립트를 봤거든요. 이건 그냥 중급 회계와 교양 회계의 중간 정도의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하나씩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부터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매출액과 영업 실적을 간단히 볼 텐데 이제 5개년치를 준비해 봤고요. 2023년 거를 공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19년부터 23년 거를 준비해 봤고 이제 매출액은 2019년에 1,300억 정도였는데 역시나 코로나 때 꾸준히 증가합니다. 2021년 때 코로나가 이제 피크였잖아요. 그때 2,200억 찍고 2022년에 2,700억 찍고 작년에 3,300억까지 꾸준하게 매출은 늘었고 매출 총이익은 한 50% 정도 남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꾸준히 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인데 2019년에 200억 이것도 꾸준히 늘다가 코로나 때는 2021년에는 600억 700억 찍다가 2023년에는 530억으로 약간 주저앉았는데 어쨌든 많이 팔고 많이 남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은 한 50% 정도로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은 한 15%에서 잘 나오면 30% 정도까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2021년에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데 코로나 때 피크였잖아요. 이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크기도 늘어나고 퍼센테이지도 거의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매출이 거의 50%가 늘었어요. 2020년 대비 영업이익도 어쨌든 판매 관리비는 좀 많이 조금만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이때가 한참 그거였잖아요. 이제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보복 소비? 코로나 보복 소비 그리고 어쨌든 그때 유동성 파티였으니까 그때는 뭐 시중에 현금이 흘러 넘쳤잖아요. 난 뭘 샀지? 지금 있는 패딩 2020년도에 산 것 같은데 난 뭘 샀지? 자, 그래서 이때 코로나 보복 소비 유동성 파티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거를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2023년에 살짝 꺾였는데 어쨌든 2024년에도 이제 곧 공시가 될 거니까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수지 씨의 영향으로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던데? 엄청 크지. 그치. 25년도의 실적 왜냐면 아마 24년도도 좀 줄었을 수도 있어. 줄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런 명품들이 많이 이제 꺾였잖아요.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도는 명확히 이수지 씨 효과가 나오는 해준 거죠. 뭐 당구에 매물 엄청 많이 내는 내가 거 아니겠고. 몽클레어 걱정을 할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튼 그래서 뭐 정리하면 몽클레어는 한국에서 매출에 3천억 넘게 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은 뭐 포르쉐랑 비슷하게 남긴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고자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어쨌든 여기에 보면 회사의 회계 정책이라는 게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읽지 않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은 감액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쉽게 설명해드리는 거 전문이니까 일단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회계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영업 과정에서 재고 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매각 금액.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가? 그 영어를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직역하다 보니까 직역한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순실현 가능 가치의 쉬운 버전의 정의 떨이로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렇게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정확합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100원 주고 사왔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가격을 취득 원가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헤딩이라는 옷 같은 건 유행이 있으니까 뭐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안 팔렸더니 의류 같은 거는 재고 처리 많죠. 땡 처리 이런 것들은 땡 처리로 하면 한 60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이 60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해요. 그럼 100원 주고 사왔는데 내가 땡 처리하면 60원밖에 못 받으니까 40원만큼 손실을 보잖아요. 그 손실을 우리는 비용으로 인식하겠다라고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봐주시면 그렇죠.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쉽게 네. 설명하면 그걸 이제 회계적으로 비용을 잡아라는 건데 그걸 좀 더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19년부터 역시나 또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2019년에는 상품 취득 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 사왔을 때 가격이 한 300억 정도였어요. 320억 정도. 근데 이제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마이너스 17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상품 장부 금액이 147억이에요. 그러니까 177억을 아까 김혜기 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재고가 안 팔리니까 미리 평가 충당금이라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거죠. 요거를 합친 장부 금액 147억이 재무제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품 취득 원가는 한 1,140억 정도고요. 평가 충당금은 이제 440억 정도. 고개현실의 이제 비율을 분석해 보면은 38%에서 많게는 5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가 가장 최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사온 재고가 1,143억 원 있는데 이 중에 439억은 좀 진부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충당금을 잡았다. 이렇게 인식한 건데요. 5년치 지금 권액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취득원가 대비해서 한 40에서 60%를 감액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가 못 받는다 이런 거니까 비율만 보면 몽클레어지만 그럼에도 안 팔리는 재고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충당 금액을 반영한 충당금이 이제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매출 원가로 들어가죠. 매출 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매출총 이익률이 50%라는 50%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도 남는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의류 회사들이 좀 이런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많죠. 많아요. 뭐 악성 재고가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이거를 아울렛에 가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아울렛에서도 안 팔리면은 뭔가 소각하지 않을까? 그게 되게 논란이야 요새 환경의 이슈의 관점에서. 땡 처리로 팔리는 게 기업 입장에서 더 마이너스니까. 더 마이너스니까 이제 브랜드 가치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각이 난대. 그러니까 이게 회계가 이런 게 어려운 게 100원짜리 상품을 사왔잖아요. 그럼 재고를 갖고 있다가 이게 팔리면 매출 원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팔리지도 않았는데 재고 자산이 뭔가 삐리하니까 미리 회계적으로 비용을 반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회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 얘기를 좀 감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충당금 잡혀있는 옷만 사는 거네. 그치 아울렛. 그러니까 나는 항상 미리 회사가 비용 잡아놓은 거를 내가 가서 사오는 거네. 50% 떨이. 나도 백화점 가. 어쨌든 다 각 세그먼트에서 럭셔리 브랜드인데 몽클레어, 샤넬, 포르쉐 충당금 한번 비교 좀 해주시죠. 몽클레어라는 거는 아까 짚어드린 것처럼 의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유행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감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섹터는 이제 충당금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샤넬도 어떻게 보면 약간 패션 쪽이니까 유사할 것 같다는 게 제 의도였고 그걸 포르쉐는 완전 다른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면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준비해봤는데 23년 기준이고요. 샤넬은 상품이 2,600억입니다. 상품 취득 원가가. 근데 평가 충당금은 1,000억. 야 샤넬도 사실 40% 쌓는구나. 그러니까 몽클레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샤넬을 준비해서 저 숫자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 아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지금? 근데 몽클레어도 한 40% 잡으니까 뭐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이제 회계법인이 좀 더 보수적이다 보니 아마 실제로 이렇게 40%가 다 안 팔리는 재고는 아닐 텐데 그건 아닐 거예요. 높게 잡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재밌는데 포르쉐 이거 완전히 다른 섹터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상품을 사오는 거니까 상품 취득 원가는 일단 430억 정도고요. 근데 평가 충당금은 28억, 비율로는 6%밖에 안 됩니다. 저는 되게 이 평가 충당금 이슈를 이해하기에는 이 비교가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포르쉐는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 물론 뭐 24년식도 있고 연식 변경 이런 게 있을 수 뭐 있는데. 연식 변경이 있어서 떨어지겠지만 뭐 그게 막 30%막 1년 지났다고 해서 막 30% 할인해서 팔 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갖고 있는 일반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충당금 비율이 그렇게 괴리가 거의 없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포르쉐는 어쨌든 이게 와서 바로바로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포르쉐는 주문이잖아 또. 그 주문이고 와서 금방 다 거의 다 팔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몽클레어랑 샤넬 같은 거는 미리 어쨌든 만들어 미리 놓고. 사왔는데 어쨌든 이게 잘 그렇게 막 회전이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즌도 엄청 타는 거고. 시즌 타는 것 같고 뭐 아울렛도 있고. 아울렛. 포르쉐는 아울렛은 없잖아. 그러니까 포르쉐 아울렛은 나는 샀을 것 같은데.